그래서 책은 이거고요. 네. 여기 책 그 겉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목차입니다. 이 목차가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 목차가 제가 부탁한 대로 안 됐어요. 제가 부탁한 거는 이거였거든요. 이게 MPPT의 체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아마 그 출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책을 내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너무 학술적인 책 같대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잘 안 팔리나 봐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딱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전체 프레임이 분명해지고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책을 팔 때는 아마 이게 도움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발표할 때는 이렇게 돼 있다. 사실은 출판사하고 조금 그 타협은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요 들어가는 말, 분노의 이해, 마음 지식, 분노의 관리, 마음 기술, 맺는 말, 요거를 아주 조그만한 글씨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제목인지 모르게 그렇게 슬쩍 넣었어요. 근데 틀은 이런 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틀을 나누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1, 2, 3, 4가 이 MPPT 그 체계에서 보게 되면 마음 지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MPPT는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는 크게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마음 지식, 다른 하나는 마음 기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을 잘 이해해야 마음을 잘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기술은 이제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로 나누는데 이 기술을 잘 써서 마음을 잘 다스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요 마음 기술 세 가지가 결국은 수행법의 전부입니다. 수행법. 마음 수행법. 그러니까 마음 수행법은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훈련이죠. 그래서 이제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인데 결국은 마음을 쉬는 기술, 마음을 보는 기술, 마음을 쓰는 기술, 요 세 가지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이제 마음 수행이고, 이게 전통적인 마음 수행법을 포함해서 현대 심리학이나 여러 학문 체계에서 또 심리 치료에서 하는 방법들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했던 분노에 대한 것을 이런 MPPT 체계로 다시 잡았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이 학자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쪽으로 박사학위를 마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심리학의 응용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제 마음은 수행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학문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의식의 성장, 마음의 성장 이런 의미, 이런 그 수행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책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동안 이제 조금 산발적으로 가르쳐 오던 것을 이제 체계를 잡아서 이제 MPPT란 이름으로 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MPPT는 마음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은 지혜가 길러지겠죠. 그러면은 행복해지고 성장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단순한 행복은 아니고 성장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유행어를 좀 따가지고요. 지속 가능한 행복이 되려면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행복이 안 된다.
그 지속 가능하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따왔어요. 요즘 보니까 뭐 할 때 걸핏하면 지속 가능한 뭐 이런 걸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도 단순히 힐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요즘 보면 또 힐링 뭐 지금은 좀 한물 갔나요? 뭐 힐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나를 알고 내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알아야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게 성장이고, 성장이 될 때 행복이, 지속 가능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최영희 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최영희 원장님도 보면 환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힐링 방법이 아니라 환자들로 하여금 자기 공부를 시키잖아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영희 원장님하고는 제가 그 뜻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영희 원장님의 그 프로그램도 조금 서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 내용 면에서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데 우선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좀 배워야 되는데, 심리학 전체가 사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좀 추려가지고 보자면 이 네 가지 인간 마음의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좀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부센터를 통해서 또 학교에서 학부생, 대학원생들 쭉 가르쳐 보면 여기 나오는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마음사의 관점, 지금은 마음사 이론이라고 이름을 씁니다만 이 마음사 이론, 이것이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기술까지 안 들어가도 마음 사회야. 그렇지. 동기 상태. 내 욕구가 없으면, 동기가 없으면은 스트레스가 없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고통이 절반은 주는 것 같은 그런 보고들을 제가 접해서, 적어도 이런 네 가지 관점은 좀 배워두는 게 좋겠다. 물론 더 다다익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 마음을 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쉬는 기술, 쓰는 기술.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고 긍정심리는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욕구와 생각인데, 그 욕구와 생각을 쉴 줄 아는 기술, 쉴 줄 아는 기술은 잘 쓰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제 명상만 하면 안 되고, 명상은 쉬는 기술이고 결국은 잘 쓰기 위해서 쉬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심리의 수행, 긍정심리의 수행을 꽤 강조합니다. 이 둘을 이제 위에서 아우르는 게 이제 보는 기술이죠. 그 마음 챙김.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을 배우고 익히게 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욕구, 저는 동기와 욕구를 같은 말로 씁니다만 조화롭게 충족시킬 수 있고, 이것이 행복이고, 또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지식이 깊어지고 마음 기술이 양성되면 그것이 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심리 배경은 나중에 틈남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PPT는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는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로 되어 있다. 마음 지식은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마음 기술은 마음을 쉰다 명상, 본다 마음 챙김, 쓴다 긍정심리. 요거를 좀 도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쉰다 명상 기술,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 기술, 마음을 쓴다 긍정심리 기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미리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수행이 이렇게 또 정리됩니다. 기존의 수행법은 이제 지관법이라는데 그 관법이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관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윗바사나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의미도 쓰였습니다만 주로 관법 그럴 때는
이 심상법의 관법이 컸어요. 그 자재관법이라고 이름을 제가 그래서 분리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관법으로 쓰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른데, 그래서 마음챙김의 관법은 제가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서 여실관법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가시나 그런 기법 같은 거, 여러 가지 또 백골관이라든지 자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강하게 자비관 같으면은 그 자비의 동기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그 그때 관은 다른 관자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같은 한자를 씁니다만 내용으로 보면은 그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권에 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관법들과 그 마음 챙김을 말할 때 관법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좀 여러 가지 그 수행 기법들을 그 세 가지의 삼박자의 그 수행법으로 쉬는 기술 명상, 쓰는 기술 긍정심리, 그 다음에 보는 기술 마음챙김 이렇게 한번 또 시간이 되고 관심 있으시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그래도 선생님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나 또 궁금할 수 있으니까 요 동기상태이론 구성주의 정보적 영향 제한성 마음사이론이 뭐냐 그걸 한번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행복한 경험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은 크게 나누면 고통과 그 즐거운 경험인데 저는 이것을 요즘 현대 용어로는 스트레스와 웰빙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고 등락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고를 여의고 낙을 얻는다. 그랬을 때 고를 그냥 그대로 스트레스라고 대체하시면 되고 락을 웰빙이다 이렇게 대체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와 웰빙의 정의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동기상태론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 연구와 웰빙 연구가 따로따로 뿌리가 있어요. 따로따로 그 연구가 되고 통합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인 라자루스는 거의 그 뭐 웰빙 연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디너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요. 디너는 라자루스를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서로 그 보게 되면은 그 정의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정의 들여다보면은 학자가 100명이면 101개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와 웰빙을 또 서로 또 스트레스 정의 내릴 때 웰빙이 들어오기도 하고 웰빙 정의 내릴 때 또 스트레스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것은 동기의 상태다. 스트레스도 동기의 상태, 웰빙도 동기의 상태. 그래서 스트레스는 동기가 좌절 상태 혹은 동기가 좌절이 예상되는 상태, 웰빙은 동기가 충족된 상태, 또 하나는 충족이 예상되는 상태.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좌절이나 충족에서 스트레스와 웰빙을 경험하지만 예상에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웰빙을 경험하죠. 불안, 걱정 같은 경우에는 동기 좌절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시험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동기 좌절 예상도 큰 스트레스고요. 그 주부들이 아직 명절이 오기 전인데 보름 전부터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런 것도 동기 좌절 예상이겠죠. 물론 반대로 우리가 아직 그 충족이 되지 않았지만 충족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 힘든 진상 손님 겪으면서도 그 잘 버텨내고 즐겁게 일하고 또 여행 갈 준비하고 어디서 숙박할까 어디로 코스를 갈까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직 유럽 배낭여행 떠나지 않았지만 그걸 생각하는 것만도 굉장히 즐겁죠. 그래서 그런 것도 동기 충족 예상이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죠. 동기 좌절 예상. 또 그렇지만 인간은 생각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동기 충족
예상. 그래서 동물들한테는 좀 없는 거죠. 동물들은 주로 동기 좌절과 동기 충족일 텐데 인간의 경우에는 동기 좌절 예상과 동기 충족 예상이라고 하는 고통과 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상태가 있고요. 그거를 유지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추동력, 소망, 에너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사실 너무 많이 사용돼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 심리학의 어려움은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은 그렇지 않은데 심리학은 일반인들도 다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서로 참 혼란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성주의로 보면은 이 환경과 즉 박조건과 안조건의 상호작용으로 경험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경험은 크게 나누면 스트레스와 웰빙이고요. 스트레스와 웰빙은 방금 보신 동기상태 이론에서 본 그러한 정의로 동기가 없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고통은 욕구가 없으면 고통이 없다. 물론 반대로 욕구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 웰빙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조건을 크게 나누면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의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것들의 변화가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동기는 좀 쉬운 일상용어로는 욕구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인지는 일상적인 쉬운 말로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정서는 감정,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면 동기는 욕구, 욕망, 욕심, 의도, 관심 등등 어쨌든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유지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 추동력, 어떤 에너지 개념이고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전부 동기라는 이름으로 붙이자. 그래서 욕구라 부르든 욕망이라 부르든 관심, 의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소망 뭐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기라는 걸로 이제 하나로 하자. 그래서 이 동기가 없으면, 즉 우리가 바라는 바가 없으면 스트레스는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욕구가 없으면 되죠. 사실 지구상에 나타나신 성현들은 주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욕구를 줄여라, 욕구를 내려놔라, 주로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 현대인이 어디 그런가요? 욕구가 없으면 웰빙도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잘 알아야죠.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뭘 바라나? 그게 저는 마음 수행에서 참 중요한, 진짜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지구에서 100년도 못 살고 가는데 과연 나는 뭘 바라는 사람인가? 우리가 죽을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런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뭘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진짜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그걸 뒤집어 보고 그 뒤에 있는 욕구가 뭔지 확인하고,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인생에서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바른 삶을 살고 거기서 성장과 행복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동기를 확립하는데 인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해요. 그 없던 동기가 새로운 인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죠. 뭐 공부를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는데, 나 부모님의 사랑받는 것은 거의 이제 본능적인 동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는 걸 바라시는구나. 그런 인지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동기가 형성될 수도 있죠. 그런 동기가 만들어질 때도 인지가 작용하고, 또 하나는 동기 상태에도 인지가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실직을 한 것을 동기 좌절이겠죠. 동기 좌절로만 볼 수도 있지만 실직을 새로운 동기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을 하게 되면 새로운 동기가 동기 충족 예상 상태로 되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나의 동기가 좌절됐지만 실직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동기를 오히려 그 무게를 웨이트를 줄이고 새로운 동기의 웨이트를 높이면서 그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르게 경험되죠. 실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인지가 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인지, 또 특히 그 동기인지가 그 핵심적으로 여러 유형 동기가 있고 여러 생각법들이 그 스테레오타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하나의 패턴을 형성해서 제가 뒤에 말씀드릴 마음사회 이론에서 나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기인지라고 불러도 되지만 제가 보니까 그걸 인격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동기인지의 독특한 패턴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나 A, 나 B, 나 C 이런 식으로 쭉 나 N까지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욕구 생각들의 패턴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그 마음 무대에 등장하는 내가 다르고 다른 모습의 나를 연출하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동기인지 특히 중요하고 정서도 중요한데 정서를 우리가 직접 다루기는 어렵고요. 그 정서는 주로 동기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동기가 좌절이냐 충족이냐, 좌절 예상이냐 충족 예상이냐, 이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정서가 하나의 그 동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바로메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서는 그 과거에는 이제 인지를 변화시켜서 정서를 바꾸려고 하는 게 꽤 컸어요. 뭐 우울이나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CBT가 주로 그렇죠. 인지행동 치료 보면 인지치료. 근데 최근에는 또 거꾸로 정서가 바뀌면 인지가 바뀌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BPT, Broaden and Build Theory, 확장 확립 이론에서 보게 되면 우리 정서에 따라서 인지가 상당히 영향 많이 받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정서를 다루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인지를 통해서 바꾸는 인지 치료도 있습니다만 행동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행동을 바꿔주게 되면 정서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뒤에서 그 긍정심리 수행에서 말씀드리는 그 웰빙 행동에 다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어 정리를 한번 좀 잠깐 말씀드렸고, 이것이 그 우리 구성주의로 볼 때 안조건을 형성하고 요 동기인지 특히 저는 동기인지 행동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제 CBT는 MCBT로 분류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BT가 Behavioral Therapy가 인지를 다루게 되면서 CBT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 다양한 마음챙김적 기법이 들어오고 하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는 MCBT라고 불러야 되겠다. Motivational Cognitive Behavior Therapy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시간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그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의 흐름은 제1단계 행동치료, 2단계 인지행동치료, 제3단계 동기인지행동치료로 이제 가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조금 더 석연하게 좀 더 분명하게 명료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인지 행동을 다루는 것, 그래서 웰빙 행동, 웰빙 인지, 웰빙 동기를 다루는 게 긍정인지 파트에서 긍정심리 수행법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행법은 뭐 치료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바깥에 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또 피코치가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훈련, 수행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트레이닝 같은 T자입니다만 트레이닝, 테라피 같은 개념으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동상태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요. 그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정보 처리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정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왜 이거는 지금 뭐 데몬스트레이션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대체로 7개 넘어가면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발이라는 걸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발 느낄 수 있죠. 제가 이 발이라는 말씀 드리기 전에는 안 떠올랐잖아요. 우리 워킹 메모리가 작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의식의 공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한히 크다. 그러나 마음의 무대는 작다. 의식의 공간은 작다. 그러니까 마음은 무한하나 마음의 무대는 작다. 보통 말하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작다. 이게 작다 보니까 이런 주의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적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그 정신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쓸 수 있는 정신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적 주의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대체로 그 선택적 주의를 할 때 우리가 인간이 맥락적 정보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 맞는 것.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첫사랑의 어떤 추억이 있는 어떤 카페에 간다. 그러면 그때의 기억이 막 확 떠오르죠. 또 베들리는 그런 시험도 했어요. 잠수부들한테 그 땅에서 단어 외우게 하고 땅에서 시험 본 경우와 바다에서 잠수복 입고 그 검사를 해보면 땅에서 공부했으면 땅에서 시험 보면 더 잘 봐요. 또 바다에서 외우게 한 다음에 바다에서 시험 보면 더 잘 보고 땅에서 또 시험 보면 좀 못 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맥락 효과인데, 근데 중요한 게 또 우리 내적 맥락이 있죠. 그 내적 맥락이 중요한 게 그 기분,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정서에 따라서 이런 그 기억을 떠올리고 하는 그런 기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분 일시성 효과인데, 그래서 화가 나면 부부싸움 하게 되면 남편이 잘해준 거 안 떠올라요. 남편이 고마웠던 그런 것들 안 떠올라요. 아주 뭐 미웠던 거, 잘못한 것들, 서운한 것들, 그런 기억들이 잘 떠오르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런 화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는 화와 관련된 기억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기분이 안 나빠지겠어요? 인지가 정서에 영향을 주고 정서가 인지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돌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후회할 일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됐다는 것, 그리고 기분 일치성 효과, 그리고 인간은 진화적으로 행복을 위해 진화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진화되어 왔잖아요. 부정 편향성.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부정적인 정보 처리, 부정적인 정보에 주의를 더 많이 보내게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래서 부정 편향성이 있죠. 또 지위 편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비교를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짝짓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다른 놈이 더 많이 갖고 있게 되면은 제가 짝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 지위 편향성 이런 게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보면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늘 상대적인 거니까 이것이 쓸모가 있는 점도 있지만 그게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잘 가르쳐 주고 이거를 알면 일단은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좀 현명해지고요. 부부싸움 할 때 일단은 물러나는 게 좋아요. 마음 챙김 힘이 강하신 분들은 자기 분노하는 걸 보고 딱 한 번에 마음 챙김의 빛으로 녹여버릴 수 있는 내공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알아차림까지, 그 알아차림의 지속, 그거는 안 되더라도 알아차림, 순간적 알아차림, 그것만 되더라도 마음 챙김의 내공은 약해도 순간적인 알아차림만 돼도 이제 뒤에 말씀드릴 긍정심리의 웰빙 행동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때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알아보자. 끝장내보자. 이러면 진짜 끝장납니다. 진짜 끝장나요. 왜? 우리 정보 처리가 그렇거든요. 남편이 잘못해준 기억이 7개만 있겠습니까? 70개도 넘을 줄 몰라요. 그러나 남편이 잘해준 것도 70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조그만한 이 마음의 무대에
남편이 잘못한 게 7개만 채워줘도 남편은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그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정보만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그 공정한 정보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공정한 정보 처리가 인간이 이게 지금 주어진 인간의 정보 처리 체계가 공정한 정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개인들 간의 삶의 행복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와서 더 우리나라의 그런 좌우 성향이 첨예하게 분리되는 걸 보면서 이러한 그 심리 교육, 마음의 공부는 어린 시절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런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 또 내 욕구 때문에 모든 것이 경험된다는 것, 또 이런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알아야 우리가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에 있어서도 서로가 존중하며 사는 바탕이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한 개인의 행복과 성장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특히 민주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속되기 위해서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마음 공부를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원죄와 같아요. 인간이 정보 처리 용량이 크다면야, 우리 대학생들의 경우에 남자친구랑 어제 헤어졌어요.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공부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정보 처리 용량이 크다면은 한쪽에서는 뭐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때문에 뭐 고민하고 또 넓은 또 다른 영역 갖고 공부하겠습니다만,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원죄와도 같아요. 그것만 아니라면은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순간에도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 것, 고마운 것, 그게 소록소록 다 떠올릴 수 있고 우리의 워킹 메모리에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캐파가 크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원죄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 그런데 이것이 또 복음과도 같아요.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매니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마음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이게 먹힙니다. 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오버헬름 돼서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하는 원죄와 같은 이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태생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걸 몇 개를 넣어주게 되면 부정적인 걸 잡는 것도 또한 용이하다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 한편으로는 원죄와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과도 같은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 공부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긍정심리의 마음 기술, 그 사람의 좌절된 욕구를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동기를 같이 찾아보고 다시 세워주고 그걸 추구하게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건강한 욕구를 유지하고 추구해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치료는 보너스처럼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긍정심리의 원리적으로 보자면 진기가 있는 곳에 사기는 살지 못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로는, 저는 긍정심리를 얘기할 때 그 욕실의 곰팡이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욕실에 곰팡이가 피면은 닦아야겠죠. 솔도 필요하고 세제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닦아야 되죠. 뭐 닦아도 또 생깁니다. 뭐 또 보름 만에 생기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제를 연구할 수도 있어요. 세제를 연구하니까 더 쉽게 닦이고 한 번 닦으면 한 달 정도는 깨끗할 수도 있어요. 또 솔을 새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새로 나온 솔 때문에 쉽게 닦여요. 한 30분 닦아야 되는데 한 10분만 닦으면 될지도 모르죠.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닦는 법도 중요할지 몰라요. 동글동글 닦으니까 더 쉽게 닦이고 더 오래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그 곰팡이를 제거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피는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 남쪽 벽에 관심 갖습니다. 남쪽 벽을 뚫습니다. 창문을 냅니다. 햇빛 들어옵니다. 곰팡이 안 핍니다. 햇빛이 있는 곳에 곰팡이 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세제로 닦아야 되나요? 노메라. 어떤 솔로 닦아야 되나요? 노메라. 솔도, 닦는 방법도, 세제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진기가 있는 곳에 사기는 살지 못한다. 이게 동양의 의학, 동양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긍정심리의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가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런 동기, 인지, 행동의 하나의 그 패턴, 그것이 나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어두운 부분, 때로는 그림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내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굉장히 아픈 상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 기억과 관련된 나라고도 부르고 뭐 내면 아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마음사의 이론은 마음챙김 수행과 굉장히 긴밀합니다. 마음사의 이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마음챙김이 좀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는 게 마음챙김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왜? 방어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사 이론을 수용하게 되면 그래, 내 안에 그 바보 같은 나 하나 있을 수 있지. 좀 쪽팔리는 나 하나 있을 수 있지. 못된 놈 있을 수 있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걔네들을 포용해주고 한편으로는 긍정심리 수행, 내 안에 건강한 나들, 자비로운 나, 지혜로운 나, 유머 있는 나, 이런 여러 가지 건강한 나들을 키워주는 거죠. 그게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건강한 나들을 키워주는 것, 아픈 아이들, 불건강한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 내치거나 억압하지 않고. 내치거나 억압하게 되면 걔가 마음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울고 있거나 혹은 복수 역할을 갑니다. 그래서 때로 굉장히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훅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도. 그런 것은 자기 내면에 여러 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억압하고, 특히 그 못난 나가 의식이 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씨름하다가 건강한 나들을 놓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음사 이론을 공부한 것만으로도 다른 큰 수행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정말 그 못난 나 때문에 그 우울했었는데 마음사회고, 그럼 내 안에 이 못난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 괜찮은 나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마음사회를 모르고 이 못난 나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했는데 내 마음이 사회야? 얘 있을 수 있지. 얘 못난 나 하나 있을 수 있지. 인정해 줬더니 자기 안에 제법 괜찮은 나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균형이 맞춰지게 되고, 이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얘는 품어주고, 그러나 얘와 싸움하기보다는, 얘한테 먹이를 주기보다는 제한된 정신 용량을, 제한된 정보 처리 용량을, 이러한 그 특징을, 이러한 그 제한된 우리 정신 자원을 건강한 나를 키우는데 몰아주는 거예요. 감사 수행, 자비 수행, 여러 가지 명상 수행 등등.
그럴 때 이제 건강한 나들이 자라게 되면은 불건강한 나들도 오히려 그 속에서 오히려 억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해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화해라고 할까요? 옛날 우리 민족 종교에서는 해원과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도 호남과 영남이 또 전라도와 나머지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할 수 있으려면 해원이 되어야죠. 만약에 5.18 그 민주화 항쟁을 그 폭도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럼으로써 함께 회원이 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도 여러 나들이 있는데 그 나들을 품어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있는 그들을 일단 볼 수 있으려면 마음 챙김이 제대로 되려면 저는 마음사 이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쉴드 쳐요. 자꾸 검열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음사 이론을 배워두시게 되면 마음 챙김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개인 내 소통 중요합니다. 개인 간 소통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내 소통, 나와 나들 간의 관계 소통 중요합니다. 그 수행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에 깔고 들어갈 때에 우리가 수행이 제대로 되고 어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강한 나들을 키운다고 할 수 있고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동일시 게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은 동일시 게임이다. 내가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 나를 잊지 못하고 자꾸 씨름하게 되면 나는 그 나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나는 자꾸 그 나와 동일시하는 거죠. 내가 자비수행을 하면 자비로운 나가 자랍니다. 내 안에 자기자비, 타인자비를 통해서 자꾸 자비 연습을 하면 자비로운 나가 자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나, 자비의 기원을 할 때, 자비의 셀프 토크 할 때, 혹은 때로는 힘들어하는 나와 자비로운 나를 다이얼로그 시킬 수도 있어요.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에 좋은 자비 기법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비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죠, 동일시. 자비로운 나가 돼서 그런 자비로운 욕구로 나를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자꾸 생성시키는 거죠. 자비수행. 그러면 결국 뭡니까? 자비로운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자비수행은 자비로운 나와 동일시하는 훈련입니다. 자비로운 나와 동일시할수록 못난 나는 점점 위축됩니다. 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 쓰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그 불건강한 나에게 먹이 주던 정신자원이 계속 공급됐는데 정신자원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습으로 보자면 소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죠.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가 건강한 나의 양성에 내 제한된 정신자원을 쓰다 보면 불건강한 나는 자연스럽게 점점 작아지죠. 마치 그 아이들 동화에서 그 거대한 괴물이 쭉쭉쭉쭉쭉 작아져 가지고 큰 옷만 남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욕구 생각, 또 크게 보면 욕구 생각 행동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관이라고 봅니다. 관. 그 반야신경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 규절이 관자재보살이죠. 관자재보살. 그게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죠. 관을 맘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에 조견오원 개공하시고 도일체 고획하셨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관자재해지자.
관을 자제롭게 쓸 수 있는 경지에 가는 게 마치 무예의 달인이 되는 것처럼 마음 공부의 달인이 되어가는 것은 관자재의 길로 가는 거다. 건강한 나들을 내 마음대로 써. 마치 유능한 연출가가 너 올라가, 너 내려와, 너 올라가 뭐 이렇게 마치 사이코 드라마에서 여러 보조자를 쓰듯이 말이죠. 그렇게 여러 나들을 그 융통성 있게 심리적 유연성이라고도 하죠. 건강함의 상징인 특징인 그래서 건강한 나들을 키워가는 것 관자재로 가는 거죠. 진짜 나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성장의 삶은 일종의 정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리더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 화합해 가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 나들을 잘 경청하고 그들 간의 협치를 이뤄나가는 상생을 이뤄나가는 그런 정치를 잘하는 민주적인 리더 역할을 누가 한다면 내 안에서 그럼 행복과 성장의 삶을 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끝으로 중요한 거는 내 마음만 사회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도 사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부부간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부부간에도 가까운 사이에서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나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참 편안합니다. 아내가 나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나가 아내 속에 하나 있다. 인정해 주세요. 편안해요. 왜? 그 순간 나를 사랑하는 아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나도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인지가 됩니다. 상대방이 미울 때 그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나가 상대방 속에 있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때 나를 사랑하는 상대의 나도 있다는 것이 인정이 돼요. 나는 그 나와 손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미워하는 나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나, 그 사람의 나를 내가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있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있어서 우리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요. 저 상대도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 우리 서로들 간의 관계가 매우 화평스러울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갈등보다는 더불어 사는 게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마음의 무대에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이은 거는 여러 나들이 있는데 내가 자주 쓰는 애가 마음 무대에 가깝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을 자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을 자주 써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즐겁게 얘기할 때는 몰랐는데 왜냐면 정보체 용량이 작으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문득 지하철 타고 할 때 외로움이 올라와. 불안이 올라와. 우울이 올라와. 왜? 마음의 무대에 가깝게 있거든요. 걔를 자꾸 불러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나를 자꾸 불러쓰게 되면 마음의 무대 주변에 건강한 나들이 포진하겠죠. 이것도 우리 그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떠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제 책에서 이 분노 부분도 전부 다 이 부분으로 이제 초점을 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스트레스 기술 뭐 1차, 2차 고통 요거 얘기만 할까요? 그 부처님 선생님, 말씀에 그 두 번째 화살 맞지 말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통이 총 스트레스, 총 고통. 그러니까 1차 스트레스 더하기 2차 스트레스다. 2차 스트레스는 1차 고통, 1차 스트레스 곱하기 저항이다. 저항은 수용, 받아들임의 반대다. 저항의 대표적인 게 반추. 생각으로 계속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은 생각을 다스리는 거. 명상이나 긍정심리로 다스리는 거. 그 명상으로 요구 생각을 쉬게 한다면 긍정심리는 대치법이죠. 이열치열, 이의제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나를 불러 들어옴으로써 불건강한 나를 다스리게 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우리 삶에서 플러스 마음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마이너스 마음 기술도 있어요. 이런 반추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삶은 늘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인데 스트레스의 달인들은요. 달인이란 뭡니까? 하나의 기술을 반복 숙달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삶의 저점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신공을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스트레스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마이너스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은 좀 어렵습니다만 좀 플러스 기술을 자꾸 좀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또 치료라고 봅니다. 여기서 긍정 심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 제목은 이제 분노의 부분이고 분노는 나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노는 나의 스승이다라고 한 이유는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를 통해서 그 분노 뒤에 욕구를 찾습니다. 그게 이제 긍정심리로 보면은요, 긍정심리의 자제관법, 관법 2 밑에 묵상법과 심상법이 있어요. 묵상법은 묵묵히 생각한다. 명상은 생각을 어둡게 한다. 생각을 쉰다. 묵상은 묵묵히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보면 성경의 좋은 말씀을 떠올린다거나 그 밖에 좋은 말씀들 많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합니다. 이건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깊게 함으로써 그 긍정적인 그런 인지가 우리 마음 무대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감사의 묵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수용의 외도 있습니다만 요즘 제가 또 많이 가르치는 것은 묵상법 중이라고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몰바레를 많이 씁니다. 특히 분노든 불안이든 외로움이든 우울이든 우리가 동기좌절을 경험할 때 스트레스, 고통이란 것은 동기좌절 혹은 동기좌절 예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되돌아봅니다. 뭘 바래? 나는 뭘 바라지?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선 나를 보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만드는데 박조건도 있지만 안조건이 개입해 있으니까요. 어떤 욕구가 개입해 있나?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를 알고 그때 그 욕구가 건강한 욕구인지 필요한 욕구인지 중요한 욕구인지 바르게 알게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욕구 관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건강한 동기를 오히려 더 의미를 파악하고 건강한 동기에 우리의 제한된 정신 자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웰빙 인지 기법처럼 우리가 분노를 경험할 때도 그 분노를 통해서 그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 어떤 동기와 관련된지 찾아보는 거죠. 물론 그 건강한 분노도 있습니다. 정말 사회가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그 박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는 부분은 우리 내면의 이해, 내면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두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생각을 통한 수행, 또 행법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건강한 행동들이 많은데 여기 웰빙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취미 활동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유튜브를 보는 것도 이제 웰빙 행동일 수도 있고요. 운동도 들어가고 요가 뭐 여러 가지 뭐 꽃꽂이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양한 그 웰빙 행동. 이 웰빙 행동을 또 제가 강조한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부싸움이 난다거나 그런 그 분노의 경우에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그리고 우리 정보 처리가 공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일단 마음챙김으로 최소한 마음챙김의 내공은 약하더라도 알아차림 정도까지만 한다면 그 알아차림으로 바른 선택 무엇? 바로 웰빙 행동. 웰빙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분을 정서를 바꿔라. 그래서 그 다음에 판단하자. 판단하려면 평가하려면 생각하려면 그 다음에 하자. 그래서 그 정서가 인지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정서가 지금
스트레스 좌절이나 동기 좌절이나 좌절 예상의 그런 상태에서라면 그걸 멈추고 우선은 정서를 평상심으로 돌린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런 그 웰빙 행동 기법은 단순하면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행동 치료에서는 행동 활성화 기법하고도 많이 통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복잡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웰빙 행동은 더 간단하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행동을 그 내담자와 함께 그 찾아가는 작업도 꽤 재미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내담자가 굉장히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웰빙 행동 기법, 또 말씀드린 웰빙 인지 기법, 그다음에 그 웰빙 동기라고도 할 수 있죠. 자비를 기원하는 거, 또 감사를 왼쪽에서는 감사에 묵상한다거나, 감사는 특히 우리가 그 부적 편향성이 있는 우리의 정보 처리의 특성, 그것 때문에 그 부정적인 정보를 캐치하기가 쉬운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이미 충족된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보면은 과거와 미래로 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우리 마음이 현재에 있지 못하고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을 자꾸 붙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좌절된 것을 자꾸 재활성화하는데, 그게 아니라 충족된 것을 재활성화하는 것이 감사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반추의 마이너스 기술을 좀 상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진기를 얻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상승 효과 때문에 웰빙인지 웰빙 동기가 또 더 활성화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긍정심리 쪽에서는 그 최상의 베스트 파서블 셀프, BTS가 아니라 BPS입니다. 베스트 파서블 셀프 그래가지고 그 제가 심상을 통해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미래를 무슨 준비를 하면서 그걸 미리 일종의 동기 충족 예상이죠. 동기 충족 예상을 일으킴으로써 웰빙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일을 추진하는데 에너지가 되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심상법에 속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 또 명상도 나눠보게 되면 또 집중형, 개방형도 있고요. 마음 챙김도 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혼자 이렇게 다 아는 내용들을 중언부언한 것도 맞지 않고, 또 명상, 마음 챙김 등은 또 많이 아시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그 분노는 나의 스승이다, 이것을 그 어떤 관점에서, 즉 MPPT 관점에서 기술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MPPT 관점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맺는 말로 제가 행복은 자기성장의 동기에서 출발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상구볼이 하와 중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성장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동기죠. 내가 마음에 대한 마음 지식을 깊게 좀 이해하고 싶다.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의 마음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분노에 대해서도 내가 분노를 통해서 내가 나를 알고, 분노일 때 내 마음을 멈추고 비우고, 혹은 그때 다른 걸로 웰빙 행동 혹은 웰빙 인지 그런 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히 웰빙 인지 기법에 웰빙 행동, 웰빙 기억 기법이 있습니다. 웰빙 기억은 웰빙 인지에 속하는 기법인데요. 웰빙 인지, 웰빙 기억 나, 웰빙 기억 너의 기법이 있습니다. 웰빙 기억 나는 내가 행한 좋은 일들, 나의 좋은 경험들을 이제 목록을 적어둡니다. 이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웰빙 행동도 목록을 숙달 때까지는 적어놔야 됩니다. 왜? 기분 일시성 효과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땐 잘 안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웰빙의 기억들, 또 배우자의 웰빙 기억, 배우자를 함께한 좋은 기억들, 배우자가 나에게 해준 좋은 기억들, 좋은 그 감사한 일들,
고맙고 감사한 것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웰빙 기억 너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웰빙 기억 나에서는 좋은 경험, 좋은 일들, 그런 기억만 모아둡니다만, 웰빙 기억 너에는 그런 좋은 것들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것, 미안한 것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라면 내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미안했던 기억들, 실수했던 기억들, 잘못했던 기억들을 적어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분노가 나오고, 배우자 때문에 분노가 날 때 스탑하고 웰빙 기억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웰빙 기억을 돌아봄으로써 그때 자연스럽게 떠오르진 않죠. 기분 일시성 효과 때문에 그런 기억은 안 떠오르죠. 적어둘 필요가 있죠. 그걸 보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줬던 기억들, 또 내가 남편에게 미안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상대에 대한 관용이 좀 쉬워지지요. 그래서 이런 웰빙 기억 기법도 꽤 괜찮은 기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죠. 기억들, 이것들을 활용하는 긍정심리의 그 기법들, 수행법들도 우리 마음 공부에 매우 중요하고, 그 근간은 자기 성장의 동기가 확립되어야 된다. 그것이 확립될 때 이런 공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우리 최영희 원장님도 교육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본인이 이거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성장의 동기의 확립을 잘 고취시키는 거, 마치 그 반듀라의 그 자기 효능감을 얘기할 때 언어적 설득이 중요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그 내담자의 동기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매짐을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